자, 오늘은 시험기간의 마지막 사대부와 무사를 보겠습니다. 정말 재미가 없는 부분이고 이게 사실 지금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그 내용이 많이 바뀐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나올 게 안 나오지는 않아. 그리고 내용이 빠졌던 부분도 충분히 선지로는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는 알고 그 다음에 다른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뭐 문제가 정말 잘 나오는 편이야. 근데 뭐 이렇게 말해놓고 17년 수능에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15년 수능 같은 경우는 여기 파트에서만 2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열심히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우선 우리는 여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 도식을 먼저 이 시대에 어떠한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일반 서민들이 성장하고 또 새로운 지배층이 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 도식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할게. 자, 그럼 보자. 우리가 송나라 시대 했듯이 이 시대는 농업 기술이 발전하고 또 개간지가 새로 생기면서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어나는 데는 다시 말해서 역으로 돌리면 개간지, 즉 안 쓰던 땅을 농사 짓는 땅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되고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같은 땅에서 더 많은 양을 끌어내야 돼. 그렇다면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확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막말로 돼지가 되기 위해서는 살이 안 쪄서 고민인 놈들은 저한테 오세요. 저랑 식생활을 맞추시면 제가 살을 꼭 찌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어깨 2배로 넓혀드릴게요. 어쨌든 많이도 먹어야 되지만 살이 많이 찌는 음식인 술도 먹어야 돼. 거기에 기름진 안주까지 먹으면 어떻게 안 찔 수가 있겠니? 무조건 찐단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 생산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문제는 확대를 해서 이 확대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배울 거고 어떤 기술이나 뭐 개간지 같은 거는 문제는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 땅이 적은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먹고 살만해졌어. 그렇게 되니까 소농 경영이 이제 자영농이라고 하는 소농 경영이 시작되고 또 상공업이라는 게 왜 발달하냐면 예컨대 땅 100평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100평에서 30가마가 나와가지고 한 식구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단 말이야. 근데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한 식구가 이제 100평에서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50가마가 나와. 그럼 이제 나머지 20가마가 남잖아. 이 20가마를 팔아도 되고, 그치? 또는 그 20가마가 날 만큼의 땅, 그러니까 5분의 2니까 얼마가 되겠어? 40평 정도를 다른 작물을 심어도 되겠지. 그래서 그것들을 교환하기 위해서 시장과 화폐가 발달하고 다른 작물이 만약에 대마나 뽕 같은 걸 심었다면 수공업도 발달하겠지. 그치? 수공업도. 그 다음에 땅이 겁나 많은 놈들은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을 한다. 새로운 지배층.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돈이 좀 많으면 이 돈을 지키고 싶어. 근데 그 옛날에는 지배층이 돼야 자신의 어떠한 권리나 그런 게 있었잖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선생님은 10억이 있다면 공무원을 할 거야. 공무원 하면서 저축이란 거 하나도 안 하고 놀 거 다 놀고 탱자탱자 놀면서 다닐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그런 개념이 생기거든.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자, 그렇게 되면 봐봐. 새로운 지배층에서 두 갈래로 갈려. 안정사회와 불안정사회가 있단 말이야. 안정사회는 한국이나 중국 같은 거고 한국이나 중국은 여기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사대부가 된단 말이야. 문인 관료가. 반대로 그러니까 무사 집단들 때문에 언제 자기 걸 뺏길지 모르는 불안정 사회인 일본에서는 뭘로? 무인 관료 체계로 나간다는 얘기지. 무장을 하는 거야. 무장을. 자, 요 기본적인 도식화를 본 상태로 이 밑에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선 농업의 발전과 소농경영 얘기인데 여기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읽으면 돼. 근데 여기서도 조금 중요한 거는 시대별로 농법서 정도는 충분히 기억을 해 두셔야 좋고요. 그 다음에 소농경영의 전개 뭐 이런 게 있거나 가족노동의 바탕으로 이런 게 있는데 얘들아, 소농경영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얘들아, 단순히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 자식들 중에 아들이면 무조건 아빠의 일을 돕는 뭐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무조건 자식을 덮어놓고 많이 낳는 편이 이득일까? 우리가
흥부놀부전에서 흥부가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뭐 이야기별로 뭐 최소 8명에서 시작해서 뭐 많이는 뭐 20명까지 낳았다는 소리가 있는데 흥부는 원래 부자였어. 그건 알지? 그와 마찬가지로 손용경영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는 콘돔도 없고 피임도 못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낳지 않았을까, 이 개념이 아니야. 오히려 부잣집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가난한 집은 그렇게 많이 낳는 편이야. 왜냐하면 얘들아 봐봐, 땅이 무한정 있으면 진짜 낳는 대로 노동력이 되겠지. 근데 내 땅은 100평밖에 없어. 100평을 농사 지으려면 2명이면 충분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상으로 낳는 노동력은 노동력이 아니고 짐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소농경영이라는 거는 기껏 해봐야 5명에서 6명 정도의 가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농경영인 거야. 오케이. 그런데 예외가 있어. 장원. 자, 장원이라는 거는 산천을 경계로 삼을 정도의 어떠한 큰 농업 어떤 그 집단, 폐쇄적인 집단을 이야기하거든. 그런 거는 당연히 조그마한 인간들로는 안 되니까 노비를 이용해서 경작을 하겠지. 이것들은 바로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겠지. 자, 그럼 보자. 자, 농업혁명 봅시다. 수리전 우전, 내가 그림까지 그려가면 설명했지. 여기서 그림 따로 안 그릴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 하천보다 낮은 지역에 있던 땅들은 하천이 넘치면 거기가 범람이 돼서 못 썼는데 그 하천에다 대방을 쌓고 뚝을 만들어 가지고 평소에 물을 쉽게 그러니까 쉽게 끌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밭들을 만들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랬고, 자, 참파벼 조생종이라는 말 외에도 또 어떤 말을 쓴다 그래서 점성도, 요 세 개가 다 같은 말이라 그래서 점성도. 자, 그다음에 이양법이 들어오고 중요하다 그랬지. 진부 농서, 굉장히 송나라 때 농서로 많이 선지에 등장한다. 자, 다음에 이 수리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양쯔강 하류의 습지가 전부 개간되기 시작하면서 양쯔강 하류, 즉 소호의 풍년이 들면 천하가 족하다. 소주와 호주의 풍년이 들면 천하가 족하다라는 그런 양쯔강 하류 최대 곡창지대가 발전하게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먹고 살 만큼 하니까 남은 땅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견직물, 마직물 같은 것을 지으면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상품 작물이, 그치? 그 다음에 과거제에 합격한 사대부들이 자신의 땅을 누구에게? 관리자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강남지방에서는 지주전호제가 굉장히 발전한다. 그 다음 원나라를 보자. 원나라. 자, 원나라에서는 중요한 게 바로 요 면화 재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면화 재배. 자, 면화를 재배해서 의성날의 혁신이 일어나는데 이걸 고려해서 누가 훔쳐왔어? 그렇지, 문익전이 훔쳐오고, 이것이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가면서 연결이 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야 바로 일본으로 넘어갔어. 즉 고려로 넘어와서 고려시대 때 일본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고려에서 쭉 넘어가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 요걸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원나라 때 농서로는 농상지묘라는 농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원나라 때의 농서고, 요게 고려로도 전파돼서 고려에서도 사용이 됐었어. 근데 중국 땅하고 우리나라 땅이 잘 안 맞으니까 세종대왕께서 조선의 독자적인 농서를 만들라고 하셔서 그게 정초가 만든 농사직설이야. 농사직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발전을 보면 뭐 사실 전반기에는 별거 없다가 무신정권 때 산천을 경계로 삼는 대농장이 등장을 하면서 소농경영이 아니라 노비들을 이용한 대농장 경영이 시작됐어. 그래서 사실 고려시대 노비의 난이었던 만적의 난, 그것도 바로 무신정권 때 일어났던 거지. 만적의 난을 나타내는 사료로는 주로 뭐가 나올까?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이런 말이 나오면 만적이구나 라고 하면 돼. 이 말은, 이 사료는 또 동아시아에서 어디에 쓰일 수도 있냐면 진흥 5강의 난의 사료에 쓰일 수도 있어. 진나라 때. 자, 다음에 고려 후기에는 당연히 면화가 전래되었고, 아까 우리 여기서 했었지, 면화가 전래되었고, 자, 모내기도 전파가 되었는데 이 양법이 쓰이지 않은 이유는, 그렇지, 우리나라는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이건 물이 정말 많이 필요해. 우리나라는 봄가뭄이 엄청 심한 나라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조금 어려워. 일본을 조금 집중해서 듣자. 자, 일본을 보면 얘들아, 지금 여기는 헤이안 말기야. 막부가 아니고 헤이안 말기야. 헤이안 말기에 각 지역에서 원래 중앙 집권 때는 교육과정이 안 나오지만 천황이 모든 땅을 다스리는 공령제라는 걸 실시를 했었어. 공령제는 너희가 기억할 필요 없어. 근데 헤이안 말기가 되면서 지방 분권이 되니까 각 지역에서 유력자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지방 분권 형태가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장원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이 장원을 다스리는 묘슈가 등장을 해. 그러니까 여러 집단의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예컨대 일본은 지금 지역 사회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뭉치는 거야. 뭉쳐가지고 농민 여럿이 뭉쳐서 땅을 경작을 했었는데 그 뭉친 농민들을 관리해주고 그들 사이에 분쟁을 조절해주는 게 원래 묘슈였어. 묘슈가 장원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묘슈도 지금 점점 더 사태가 악화되고 지방 분권되고 옆에선 칼 맞고 옆에선 창 맞고 이러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강력한 사람에게 가서 강력한 유력자에게 가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뭐를 주고 뭐를 받을 수 있는지 보자. 자, 장원은 묘슈에게 뭐를 바치겠어? 자신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연공, 다시 말해 세금을 바쳐. 마찬가지지. 묘슈조 유력자에게 줄 거라고는 바로 뭐밖에 없어? 연공밖에 없단 말이야. 저희가 세금을 바칠 테니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유력자는 뭘 주는 거야? 아니, 잠깐만 미안해. 그래서 유력자는 뭘 주지? 그렇지. 보호를 해주고 장원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지. 그렇지. 그 다음에 묘슈는 다시 장원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관리를 해준단 말이야. 관리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이거는 그런데 해이한 말기야, 얘들아. 막부가 생기기 전에 해이한 말기. 그래서 이 유력자는 누구가 될 수 있는 거냐면, 잘 따라와. 이 유력자는 선생님이 학습지를 하나 더 열게. 자, 얘들아, 얘네 기억나니? 여기서 말하는 유력자는 여기 있는 겐인이 될 수도 있고 고켄인이 될 수도 있고 쇼군이 될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장원과 묘슈는 어떤 땅을 다스리는 그 땅에 있는 동사무소장 같은 사람이야. 그 동을 다스리는 동사무소장이야. 동사무소장. 그런데 예컨대 쇼군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다스릴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뭐 고켄이는 경기도를 다스릴 거고, 겐이는 뭐 경기도 안에 어떤 한 시, 뭐 부천시를 다스릴 인천, 뭐 안산시를 다스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쇼군이 다스리는 서울에도 동사무소장은 있고, 그치? 고켄이 다스리는 경기도에도 동사무소장은 있고, 그치? 그러니까 겐인이 다스리는 안산에도 동사무소장은 있어. 즉, 우리가 지금 어디서 배우는 바로 여기 이 동아시아 학습지 여기서 배우는 이 묘슈와 장원은 모든 유력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쇼군이나 고켄이나 겐인 밑에서 다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것이 막부 시대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이 유력자들의 서열 정리가 돼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쇼군, 고켄인, 겐인의 서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밑으로 장원들이 몇 개씩 붙어 있는 거야. 이 헤이안 시대에 있는 유력자 묘슈 장원의 이 도식은 요 아래에 있는 도식이긴 한데 이 아래로 보면 안 되고 이 쇼군의 아래, 고켄인의 아래, 겐인의 아래로 각각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쇼군과 고켄인 사이에서 또는 고켄인과 겐인 사이에서 토지 지배권과 새로운 토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이 되지만 슈고와 지토를 임명해서 밑에 있는 장원을 감시하는 건 바로 누구만 할 수 있다? 쇼군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한다? 막부가 슈고와 지토를 파견해서 묘슈의 장원의 지배력, 원래 장원을 지배해야 되는 묘슈의 슈고와 지토, 막부가 파견한 슈고와 지토가 내려와서 이들을 간섭하기 시작하니까 묘슈의 장원 지배력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하락하겠지. 왜 간섭하겠어? 이 유력자가 자신을 배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간섭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상공업의 발달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자, 상업혁명이 나오기 위해선 당연히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지? 그 전에 화폐가 나와야 되고 화폐 이전에 농업혁명, 어떤 생산물이 남아 돌아야 된다 그랬어. 그치? 자, 상업혁명 어려운 거 없으니까 크게 쫓아오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화폐, 동전이야. 동전을 일본에 수출했다는 거야. 처음에 동전을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동전이 무거워서 쓰기가 힘들어지니까 일본에다 수출하고 송나라에서는 교자와 회자라는 지폐를 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상품 작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도자기는 징더전에서 도자기가 생산되고 생사도 수출했어. 그 다음에 바닷길밖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시박사라는 바닷길을 관리하는 그런 관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카이펑과 이마는 소비의 도시였단 말이야. 우리가 서울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서울에다 곡식도 제공해주고 뭐도 제공해주는 주변이 있어야 살아남는단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카이펑과 이마는 강남 지역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도시였어. 그 다음에 농촌에 있는 이 촌이라는 건 뭐냐면 농촌에서도 분명 상품 작물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걸 바로 촌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상인조합은 뭐라고 한다? 행과 단이라고 하고 상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수공업자 조합은 작이라고 한다. 원나라는 크게 볼 거 없이 동서양 교역로가 통합되었고 교초라는 지폐가 사용되었다라고만 보면 돼. 자, 한국도 굉장히 간단해. 한국은 전기와 이 후기를 나눠서 봐야 되거든. 얘들아, 학기 시작하면 처음에 선생님들이 너희를 겁나 잡아. 왜? 군기 잡으려고 간단 말이야. 그런데 학기 말이 되면 어떻게 돼? 수업 안 하고 맨날 영화나 보면서 쳐놀잖아. 그거랑 똑같아. 초창기에는 고려 초창기에는 분명히 나라가 경제를 통제하려고 했어. 그런데 고려 후기에는 그게 개판이 돼서 통제가 안 돼. 자, 그래서 고려 초창기에는 관영과 소수공업이 발달을 하는데 관영은 당연히 관청 주조의 수공업이겠고 소수공업은 향소부곡이라는 특수 행정구역 배웠었지? 거기서 소가 수공업 전문 행정구역이야. 그래서 염소에서는 소금만 만들고 철소에서는 철만 만들고 자기소에서는 도자기만 빚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아까 일본은 동전을 수입해서 썼지만 우리나라는 동전을 자체로 주조했어. 그 다음에 은병이라고 하는 은으로 만든 화폐도 자체로 주조했으나 중요한 것은 뭐야? 유통이 저조하다. 잘 쓰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제대로 유통이 된 게 언제부터냐면 조선 후기 상평통보부터 시작된 거야. 자, 일본도 마찬가지. 헤이안 시대건 가마쿠라 막부건 간에 일단 동전 수입이 제일 중요해. 동전 수입이. 그리고 동전을 많이 수입하니까 연공, 즉 세금을 화폐로도 징수했었는데 화폐만으로 징수한 거는 아니야. 화폐로도 징수한 거야. 화폐만으로 징수한 건 중국도 못했어. 자, 그 다음에 일본에도 상공업자 동업조직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아니라 자라고 한다. 자라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지배층의 등장. 여기도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자, 당연히 5대 10국 절도사의 혼란기였으니까 무인들이었던 절도사가 지배층을 했을 거고 송나라는 그게 싫어서 문치주의를 주장하고 과거제에 전시를 도입해서 사대부를 끌어왔지. 그치? 몽골인 제일주의, 몽골인 피라미드 기억나지?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 생목인은 재정에 대한 관직을 주로 맡았었고 한인은 화북지역의 한인, 남인은 남송지역의 한인들이었지. 자, 명나라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명나라에 대해서 간단히 본다면 명나라에서는 자, 송나라에서는 전시 3차 때 뽑는 과거의 시험 합격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관리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관리들의 월급을 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에선 관리들을 뽑는 숫자를 확 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불만이 커진 거야. 그래서 학생과 관리들을 전부 지배층으로 인정해서 그거를 신사층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우리가 지금 서울교대나 막 그 서울의 사범대 간 애들이 자리 없다고 징글징글 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지랄 연병 떨고 있잖아. 근데 지방으로 오면 지방에 일할 때 많거든. 미친놈들 꼭 서울에서 일하겠다고 지랄 연병 떨어가지고 그래. 그 병신 새끼들. 하여튼 그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명나라는 학생과 관리를 전부 지배층으로 인정했다고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국을 보면 한국에서는 여기가 좀 중요해. 자, 여기가 비어있지. 여기에 뭐가 있었을까? 광종이 쌍기를 등용해서 과거제를 시행했어. 근데 얘들아, 문제가 정말 지랄같이 어렵게 나오면 이럴 수 있어. 고려가 먼저 세워졌어? 송이 먼저 세워졌어? 고려가 먼저 세워졌다. 니네 10세기 배웠던 거 기억하면 돼. 고려의 과거제, 고려의 광종이 과거제를 시행한 게 빠를까? 송나라의 태조 조광윤이가 전시를 시행한 게 빠를까? 고려의 과거제가 빨라. 그러면 고려 광종이 시행했던 과거제에는 전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그 다음에 문벌귀족을 볼까? 문벌귀족은 과거에 계속해서 합격한 경우와 그 다음에 오품 이상의 고위관료가 자기의 자식들을 그대로 벼슬에다 꽂아버린 케이스, 그 두 개, 음서와 과거를 통해서 유지가 되었고, 무신정권은 여러 개가 있지만 길게 정권을 잡은 건 역시 최씨 정권이지. 그리고 건문세족들은 열심히 원나라의 똥꼬를 빠는 친원파들,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과거에 합격한 새로운 지배층들, 그리고 조선시대에서는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을 한다. 자, 해인시대에서는 귀족과 호족이라는 개념이 나라가 혼란해지면서 무사라는, 그래서 지배층이 귀족과 호족에서 무사로 이동을 하게 되고,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막부가 수립되고 중앙에는 사무라이 도코로라고 사무라이들, 무사들의 어떠한 혈통이나 그런 것을 관리하는 관청이, 지방에는 막부가 파견한 슈고와 지토가 파견돼서 묘슈의 장원 지배력을 약화시킨다고 보면 돼. 자, 마지막으로 과거제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자, 과거제의 영향 보자. 처음 과거제는 당연히 군주권을 강화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 걔처럼 자기 말 잘 들을 놈을 뽑는 거지 자기 말 안 들을 놈을 과거로 뽑진 않잖아. 자기 말 잘 듣는 뽑는 게 뭐야? 전시지 전시. 그리고 과거를 보면서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돼. 송나라의 사대부라든지 우리나라의 신진 사대부라든지 또는 조선의 문반, 무반 합쳐서 양반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과거를 가르쳐야 되니까 당연히 학교 교육도 발달하고, 책을 인쇄해야 되니까 인쇄술도 발달하고, 과거에서 뭐를 물어볼까 하고 고찰을 해야 되니까 학문도 발달하게 돼. 송나라, 고려와 베트남은 공통적으로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부분까지 전부 인재 등용 제도를 한 번에 쭉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한나라는 향거리선이라는 인재 등용 방법을 사용했는데, 향거리선은 어떤 거냐면 향촌에 거주하는 그 지역의 장이 얘가 똑똑하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가서 좀 확인해 본 다음에 중앙에 이 사람을 천거하는 거야.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관이 직접 좋은 인재를 천거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등장한 게 구품중정제제. 자, 이게 왜 후한이 아니고 위나라인지는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지. 그치? 자, 진구는 중정관이라는 새로운 관직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내려보내자고 했었어. 왜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관은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제대로 된 인재를 뽑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인재라는 거는 사람을 쓰는 게 가장 나라를 다스릴 때 중요하잖아. 그래서 왜 인사권을 담당하는 2호 예병 형공 중에 2부가 제일 높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중정관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지방에서 향품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의 소문을 들어보면서 지역에서 백경배라는 애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대 라는 소문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중정관이 그 사람에 가서 품을 부여를 하는 거야. 품은 2품부터 6품까지 부여를 할 수가 있어.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품은 어차피 왕족밖에 안 되는 거니까 품을 부여할 필요가 없고, 제일 괜찮아 보이는 애는 2품을 부여하고, 제일 쓰레기 같아 보이는 애는 그 밑에 있는 최대 하품을 부여해서 그 품의 마이너스 3품부터 벼슬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 사람이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처음에 자신이 부여받았던 품이야. 즉 근데 이거는 대학교 과정이니까 너희는 구품중정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자, 중정관이라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각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여 품을 부여해 주는 것. 9품 중에 한 개의 품을 부여해 주는 것. 그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과거제를 알아보면, 얘들아, 우선 과거제는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 수나라의 문제가 먼저 시작한 거야. 이때 당시 이름은 선거제였지. 그치? 자, 당나라에서의 최종 시험은, 과거제의 최종 시험은 누가 주관했지? 전시, 황제가 아니라 바로 이부가 주관했다. 이부가 주관하고 귀족들을 뽑았어. 이부도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귀족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신원서판이 중요했고, 그런데 송나라의 문치주의가 시작되면서 자기 말을 잘 듣는 놈이 필요하니까 황제가 직접 과거를 진행하는 전시가 도입되고, 그런데 송나라 후기에는 역시 고위 관료의 자제들은 그냥 꽂히는 은음이 많이 시작됐어. 자, 원나라가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원나라에서의 과거는 시행이 됐어. 그리고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학문이었지만 과거 학문 역시 뭘로 시작했어? 사서, 성리학. 그래서 사서 집주를 많이 봤다. 사서 집주. 자, 명나라에서는 배우진 않았지만 학생만 응시를 가능했어. 왜냐면 학생을 지배층으로 넣어줬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학생이 그냥 공부 좀 잘하는 놈한테 배우면 다 학생이야? 그게 아니지. 나라의 국립교육기관에서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원이라 하는데 학생들만 응시가 가능했고, 향시, 회시, 전시의 3차 시험을 거쳤다. 그리고 사서 집주뿐만이 아니라 성리대전, 영락제 때 새롭게 만들어진 성리학책인 성리대전도 과거의 수험서였어. 이래서 신사층, 새로운 지배층인 신사층이 생겼어. 학생 플러스 관리의. 자, 한국, 일본, 베트남도 간단합니다. 광종 때 도입되었고요. 문과, 승과, 잡과가 있었고 양인 이상의 응시가 가능했고, 신진사대부들을 형성했지 마지막에는. 그런데 역시 음서라는 뒷문으로 들어가는 제도가 있었고,
조선에서는 승과가 빠지고 무과가 생겼어. 왜? 조선 태조 세운 사람이 누구야? 이성계, 무인이니까. 그래서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이야기했다. 일본에서는 실시하지 않았고요. 베트남에서는 리왕조 때 도입되다가 후기 레왕조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합격한 사람의 이름을 비석에 써줬는데 그 비석이 바로 뭐냐? 진사제명비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둘 중에 하루 이렇게 내가 1반 2반 둘 다 들어가니까 그때 사료 프린트물 나눠주고 사료 수업 한번 해줄게. 자,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 안녕.